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이 알려진 건 휴일이었던 지난 10일입니다. 청와대는 해외 파병부대 격려를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출국 다음 날 방문 사실을 알린 것도 흔치 않은 일이어서입니다. 우선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북한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동남아 등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나 정부 유력 관계자가 북한을 접촉해왔던 선례를 거론하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관련 접촉을 위해 방문한 것 같다는 추측도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비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추측 보도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특별히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만든 문건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BH, 즉 청와대 조사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은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안 대응 문건에 관련된 초안 관련된 것을 내부에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BH 쪽에 메일로 보낸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실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일부러 축소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을 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보다도 한 달 반가량 이른 2015년 1월 1일을 시작 시점으로 잡는 바람에 특조위도 예상보다 빠른 2016년 6월 활동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34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실이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법원은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주민이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말라는 강제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이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쪽으로 법원이 일종의 중재안을 낸 겁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지연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에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소송을 철회하겠다며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이준희 실장님. 네. 너무 스피디하게 가다 보니까 얘기 잘 못 썼는데 지금 의원님이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 여러 개 하잖아요. 네. 자주 뵐 거 아니에요. 네. 뵀습니다. 본인도. 네. 지금 정봉주 의원은 심지어 전국구까지 나왔어. 의원님이. 네, 맞습니다. 어쩌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왜? 정봉주 의원하고 무슨 콤비도 아니고 막 방송을 몇 개씩 하는 건 전 도움 안 돼요, 그게. 아니 그거보다 정봉주의 전국구 나간 아이템이 좀 독특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들 서기하고 일하는 거? 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남친이 참 오지랖도 넓다. 자기 처지를 돌아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아니, 의원님 스피커가 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정봉주한테요, 봉도사한테 그걸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홍익표랑 강훈식이랑 조홍천이랑 후원금이 안 찼다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혼자 했더니 그러면 어떡하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긴 효과 없고 전국구에서 하면 된대요.
그러더니 최민희 의원은 마음결이 곱다며 전국구에 나와서 한번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달성되는 거니까 새날에서도 제가 강훈식 의원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아마 그래요? 정봉주 의원도 방송 우리 같이 날마다 하는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 오늘은 내일은 아이템을 뭘 하자는 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중에 특별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그래요? 이제 마치 이제 정봉주 의원은 막 TBS, SBS 전국까지 막 최민희 의원을 막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콘텐츠 고갈, 이미지 고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한 게 없었네. 나는 그런 거 따질게요 앞으로. 이런 게 있잖아. 데일리 방송은 특히 우리 같은 방송은 맨날 나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유명한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먼저 듣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 언젠가 내가 방송을 딱 중단하면 사람들이 현기증 날 거야 아마. 울렁증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조응천 의원님하고요, 홍익표 의원님하고 고맙다고 메시지 왔어요. 그렇군요. 특히 조응천 의원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해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던데. 나중에 품앗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이 이야기는 전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라고요. YTN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 작가 등등이 진행하는 건데 거기 또 나갔어. 이게 정봉주가요? 전국구에 지난주에 이 작가가 사회를 보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정봉주 의원이 이제 패널로 나왔던 그게 있었고 거기에 대한 포맷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 YTN에서 하는 시사 안드로메다에 정봉주 출연해가지고 묻는 질문에 성탄절 특사는 좀 어렵고 내년에 뭐 특사나 사면 이런 것이 되면 지금 현재 안철수 지역구였던 노원병 여기에 출마할 생각 없냐는 질문에 난 국회의원 다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기사로 좀 떴어요. 이런 거거든요.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를 통한 정치는 다른 후배들한테 하라고 해라. 내가 지금 들어가면 동기들이 4선이다. 1, 2년 지나서 들어가면 동기들이 5선이다. 국회의원은 초선하면서 활약했으니 국회는 더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곰수에 대한 어떤 빚이 있잖아요. 마음의 빚이. 네. 그것 때문에 정치활동도 힘들어졌고. 근데 다시는 국회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뭐 이게 번복되는 일은 없겠죠. 저는 그 전에 6월 지방선거 전에 정치인 특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봉주 의원을 만약에 12월에 성탄절 특사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MB를 타겟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는 대대적인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여요. 어쨌든 BBK와 다스 등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수사를 이제 지금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결과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 말 중에 이제 1, 2년 지나서 들어가면 동기들이 5선이다. 이 부분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지금 재선해서 5선인 동기들하고 뭘 해볼 수가 없죠. 국회는 이게 계급사회고요. 선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도 봉도사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봉도사는 앞으로 정치 못할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그때는 왜? 이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질 않아서 왜?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질 않아. 한번 해봐 주세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길 당신 답답해서 더 이상 정치 못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말을 골라서 해야 되고 우선 당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못 질러서 병 걸릴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100% 맞다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민희가 정봉주의 출마를 막아. 그건 아닙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12일 날 됐는데요. 한국당의 반응이요. 네.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당스러운 답인데 우리는 표결이 불참할 것이다. 그 이제 어떤 상황이 반대가 아닌 이유가 일단 당대표가 홍준표라는 입장.
네. 최경환과 척을 지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게 비리 관련된 문제라서 마냥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찬성도 반대도 안 하고 못하고 국회의원 자기 당의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니까 표결 불참할 것이다까지만 나온 거면 사실은 허락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부결시킬 생각이 1이라도 있으면 참석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 표결 그 숫자가 높아지면 민주당이 엄청 부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해주면 이거는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손잡고 들어가서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거거든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사실상 동의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최경환 엿먹으라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수를 쓰긴 해요. 그래도 특검법 안에 또 넣어주긴 했잖아요. 최경환 방탄 특검법. 그러니까 같은 당인으로서는 이 선택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네, 일단 네, 봤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최경환 잡아가세요라고 할 거다. 네. 참.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본회의 일정이 22일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23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요. 예.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나 본회의는 정말 그 성원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의원들이 외국에 못 나간 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나간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럼 150명 안 되면 어떡하죠?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에 또 뭐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원이 되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2일 안 하면 23일이 마지막 날인데 23일 한 번 더 본회의를 연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2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정원, 성원이 되냐, 과연. 국회 과반이 참석하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게 된 거죠. 지금 최명길 자리하고 안철수 자리에 2개가 빠져서 298석이니까요. 네. 149석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쵸. 149석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이우현 의원도 지금 국회 불체포 특권 지금 누리려고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수술하신대요.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무슨 포경 수술도 아니고. 씨. 아니 갑자기 수술 날짜를 잡아요. 참, 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놀라시는 거 봐. 그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노래 그렇죠. 가사가 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영화 속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현실에서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면 방탄국회라는 표현 자체를 지금은 좀 어려워졌어요. 이게요, 방탄이 안 돼요. 국회 방탄복이 찢어져가지고요. 그러네. 예, 효과도 없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해도 이거 진짜 절대로 이거 반대 못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반대 표수가 막 100표 나왔다. 그럼 자유한국당 무너집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그렇게 따지면 현재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겠어요. 최경환이 사실 선두잖아요, 지금 앞에. 네. 최경환 뒤에 줄줄이 지금 엮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좀 공포스럽겠다. 특히 이제 비리 같은 게 좀 많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공포스러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나름 괜찮은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국회의원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얻어놓고 뒤로 돈까지 받고 이게 할 짓입니까? 아 정말 갑자기 목소리가 트였어요. 좋아요. 네. 아 정말 국회의원이 부패와 비리에 관련되고 돈을 받고 이게 유권자가 준 표에 대해서 할 도리입니까 이게? 정신 차리십시오. 예. 어머 갑자기 목이 트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오히려 전 목소리도 좋은데요. 더러워지 마세요. 그래요? 차분하고요. 아주 고혹적이십니다. 아주.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어떤 상황들을 보면 최경환이 지금 이제 22일 날이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다고 그러고요. 22일에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고 보고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일 날 본회의를 해야 처리가 가능하고요. 민주당에서는 20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처리 안 되면 24일부터는 체포가 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면서 방송은 오늘이요. 얼마 후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선거라잖아요. 네, 그렇죠. 4시에 시작하면 6시쯤 끝나요. 이게 이제 우리 당도 이렇게 해보면요. 우선 정견 발표라는 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정견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분.
그리고 표결을 투표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숫자가 116명이니까. 1차 투표에서 57명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2차 투표 들어가죠. 그러면 정말 상황이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친박 홍문정하고 다음에 친홍 김성태하고 중립지대 한성교거든요. 근데 네. 푸나님이 한성교를 중립이라고 하니까 정말 지들끼리는. 그렇죠. 그들끼리. 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중립지대 후보가 한성규가 이주영하고 또 이렇게 정책위의장으로 이렇게 서로 한 팀을 팀워크를 만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적인 예측은 한성교의 중립지대가 없다면 김성태가 이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김성태가 아닌 비홍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은 친박이죠, 뭐. 친박. 예. 지금 이제 친홍 비홍으로 나뉘는 게 홍준표 대표에겐 나빠요. 가장 나쁜 프레임이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엔 좋아요. 음. 자유한국당 누구에게 좋을까? 친박들에게 좋아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친박 대 비박으로 시작하는 선거가 나중에 이제 심판론, 뭐 대표 심판론, 전행론 그래서 비용 대 친홍으로 갈리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걸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친박은 친박이다. 박근혜가요. 집권 세력이고 대통령이면서 늘 선거 때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건 그렇게 잘 배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친박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친박 원내대표와 그야말로 비박 홍준표 간에 지방선거를 놓고 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격돌이라는 거는요, 상상 초월이에요. 공천권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은 진짜 정당 내 사람들은 비적대적인데 완전 그 정당 밖에 다른 정당보다도 더 심하게 싸웁니다. 공천권을 놓고. 의원님, 근데 또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홍준표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하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대법원도 해직 기자 최승호 등에 대한 판결을 2년 동안 안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반홍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이게 그렇겠죠. 대법원이 쫙 생각 없이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는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그냥 확 채가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저는 어떤 판결의 적기라고 봐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다가갈수록 대법원 판결은 부담이 되죠. 특히 네. 홍준표를 유죄라고 판결 내리면 내릴수록 빨리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6월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그 법원 쪽에서 뭐 따로 법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 네, 법원을 만들어달라 대법원 말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사람은 없고 판결할 것 많아서 하나 만들어주고 일부러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닌가. 아, 법원도 정치를 한다? 이거 뭐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우리는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고 싶다. 웬만한 것들은 좀 3심법원에서 처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근거 있는 요구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넣으면 변수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면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 어쨌다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떼어내더라도 지금 이 원내대표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인 건 확실하고요. 관심이 그렇죠. 별로 없어요. 누가 되든 관심 있는 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역위원장들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무리 꼴 보기 싫고 그래도 꼭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더라도 이상하게 약간 광기, 또라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정치 자체가 공해가 돼버려요. 홍준표의 말 또는 장제훈의 말 이런 말들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들은 딴 나라에 살다 온 사람들, 별 나라에 살다 온 사람들 느낌이 들어서 좀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정치 혐오가 없고 야당 이거 내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말 저 사람은 막 이주영 실장처럼 참 착해 보여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또 그에 대해서 또 나름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쪽 문화인지 몰라도 한성교 같은 자들도 지금 뭐 일성이 대부분 막 문재인 정권의 뭐 폭주네 뭐 이런 워딩을 쓰고 있거든요.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한 번쯤 출마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정말 못하는 건 우리가 견제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판에 그 말을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유승민 대표예요. 예, 유승민 대표는 그런 워딩도 하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보이죠.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한성교 후보인데요. 한성교 후보는 그 한때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친박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립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약간 팽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 친박- 꼴찌했거든, 그 대표표를. 그러니까 그거는 친박 중에서도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뜻? 당내 정치를 못한 사람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미방위 초기에 문방위원장이었어요. 그때 그 이상한 메시지 사건 다들 까먹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혹시 술 먹고 음주운전, 동석?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부터 그리고 뭐 국회 경호원 폭행이냐 아니냐 그렇죠, 시비까지 원내대표가 그렇게 되면 아니죠 참. 홍준표 대표님도 막말에 누가 누구를 있어서. 이렇게?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네. 홍준표 대표랑 한성교 원내대표 되면 막말 커플. 명패수 108개, 투표수 108개, 기호 1번 17표, 17표, 기호 2번 55표, 기호 3번 35표, 이것으로 기호 2번 김성태, 함진규 후보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정 의원 나오시는 방송에서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강기정 의원은 자기 바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래도 김성태가 좀 낫다. 노총도 해본 사람이요. 그래서 그럼 댓글이 달려요. 김성태를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방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홍문종 후보는 골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면 이건 진짜 이제 도로 친박당 이렇게 되니까 다들 경계할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진박인 한성교 후보가 이제 어떤 평론가가 위장 전입했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럼 위장 전입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전히 친박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주영도 뭐 대표적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뭐. 이주영 이주영이요. 실장이 언제 거기 가서 또 깜짝 놀랐어요. 이주영 정책위 의장 후보. 거기 친박이죠. 친박인데. 장관 됐으니까요, 박근혜 때. 당연하죠.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받았다. 핵심인 거예요. 줬다. 내가 너를 핵심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불안감 느끼는 그런 분이세요. 경선해서 떨어져 놓고도 후배 정치인 밑으로 정책위원장으로 들어가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가 있어야 해, 이분은. 그런 분은 이제 보이고. 자, 어쨌건 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우리 보수의 미래, 그러니까 좀 보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엄연하게 보수로 인식되어 있는 세력이 점점 망해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유치이탈 한번 해보자고요. 자유한국당의 이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유한국당을 위한다면 그래도 누가 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댓글이 안 달리게끔 만들어줘야 돼. 조금이라도. 근데 아무도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누가 되나 관심이 없지만 그럴 리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친박은 안 돼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당을 위해서라도. 근데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나마 홍준표인 게 다행인 거잖아요. 어떤 나라 전체로 보면. 친박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친박 대표 당선이 돼가지고 그 친박이 이제 사사건건 홍준표랑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즐겁기도 하고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당은 약간 독재성이 있어도 일사불란한 느낌으로 가줘야 지지자들이 더 달라붙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4%.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굳이 제가 자유한국당에 뭘 얘기해드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서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홍준표 대표가 대구의 지역위원장 자리들을 관심을 갖고 막 이런 거 보면 앞으로 한 뭐 참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최경환 의원의 체포되는 모습. 수갑 채우고 가지는 않을 거고 저 검찰 출석해서 바로 체포할 것 같은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싶고요. 아니 자기가 모시던 박근혜 씨도 수갑 채고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저희요
정말 아무리 극우 보수 쪽 분들이 이해관계로 뭉쳤다지만 어떻게 박근혜를 위해서 정계 은퇴하는 사람 한 명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 못 모신 죄로 정계를 은퇴합니다. 서청원 정도는 그렇게 해야죠. 해줘야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네. 비리로 감옥에 갔던 사람을 바로 빼내서 그 바로 화성으로 사면 보냈잖아요. 복권해서 화성으로 보내서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까? 이게 결국은 마음으로 박근혜를 존중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걸로 보여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자, 알겠습니다. 오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을 한번 했어요, 최근에. 그게 이제 뭐 과학계 블랙리스트 아니면은 교육감들 사찰 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교육감들 사찰이나 과학계 블랙리스트 이거는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교육감들이 검찰에 출두했잖아요. 출두하면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말 이상의 것을 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행을 당했대요. 와, 영화 같죠? 정말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게요. 지금이 중정시대인 줄 알았나 봐요. 중앙정부. 그러니까 큰 얼개로 보면 박근혜 국정교과서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교육관분들이 반대를 하니 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한번 뒤를 캐봐라. 원맥 비사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어떤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연계성 또는 뭐 수주 하청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네, 거. 비리. 그런 것들 다 캐봐라 해서 캐봤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비리는 비리 다른 문제고 원래 정치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교육감들 불러다가 대통령이 이건 뭐 교육부 장관이건 요구사항 이야기 듣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일단 뒤부터 켜서 약점을 잡은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처리해.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조희연 등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이상했던 게 누리과정 예산이랑 막 갈등할 때 진보 교육감들이 비리로 막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맞물려 떨어질까.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지금 블랙리스트 건으로, 교육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현실로 드러나니까, 진짜.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이제 이상한 거였잖아요. 근데 교육계, 과학계까지. 이건 정말 나라가 총체적으로 사찰공화국으로 무너졌던 거예요. 아닌 걸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 네. 했던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진보 교육감 그럼 뭐 예전에 보수 교육감과 무슨 차별화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잘 모르니까. 제가 어저께예요. 우리 꼬맹이 다니는 학교. 예전부터 나는 꼬맹이를 혁신학교로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보니까 그 학교에 꼬맹이 다니는 학교에 혁신학교 지정 뭐 해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싫어하는 분도 일부 있긴 한데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성인 것만은 맞아요. 그쵸. 네. 네. 그 혁신학교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우리 꼬맹이 엄마, 집사람하고 나머지 분들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혁신학교 찬성하십시오.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래서 그게 찬성이 더 훨씬 많아가지고 지정된 거예요. 이번에 내년부터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자기 자식들 뭐 성적의 기계로 만들고 이번에 수능도 봤지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들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교육하자. 이게 혁신학교의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의 방향성들 막 그 학교라고 하는 공장에다 집어넣고 시험 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반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사교육도 좀 더 줄어들어야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 오면서 진보 교육감 이게 지방선거 때 또 교육감 선거가 또 있잖아요, 같이. 네, 이 교육에 있어서는 진보 담론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담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정말 소수를 위한 특혜적 교육이라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보 쪽이 확실히 이긴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그 진보 쪽도 내용이라는 게 과거예요. 과거. 네. 그래서 교육과정이 쭉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인간 중심 교육과정까지 온 건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과 AI의 조화, 그게 고려된 교육과정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또 청구됐어요. 아우, 막 이제 그냥 뭐 이 사람은 영장이 청구되면 빠져나오고 김기춘을 능가하는 버꾸라지라고. 지금 우병우는 5번 출석했고요. 지금 3번째 영장 청구가 되는 건데 이번만큼은 검찰에서도 영장 청구가 되게끔 기각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준비 중에 하나가 불시의 수색영장 가지고 핸드폰 뺏은 거. 그다음에 차 수색한 거. 네, 그리고 그때 당황하던 우병우의 눈빛 생각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김기춘도 구속돼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나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우병우와 선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추측들을 하시죠. 예. 그 우병우를 잡아놓지 않으면 범죄 수사에 적폐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국정농단이 제대로 수사되려면 김기춘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기춘을 능가하는 새끼 버꾸라지가 자라서 이미 김기춘을 능가했다는 걸 저는 그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귀찮으니까 대충 맡겨요. 자네가 해보게. 지금 우병우, 다음에 조윤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예. 조윤선도 의외의 법꾸라지예요. 뭐 김현장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네, 의외의 법꾸라지인데 이번에는 못 피할 것 같죠. 무엇보다 뭐 이전 정무수석이 모든 걸 다 인수인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증언이 뒤집어졌으니까 네, 그 증언 뒤집어진 걸로 하면 다시 바로 구속인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병우의 구속을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구속되고 이러는 건 마음 아픈 일인데 우병우는 구속돼야 돼요. 어머 어떡해요. 마음 안 아파요. 우병우 같은 자들은 꽁꽁 묶어놔야 돼. 감옥에만 가두면 안 되고 감옥에도 꽁꽁 묶어놔야 돼. 우병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힘들었대요. 이거 참.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가고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 수사를 했었어요. 최동훈 검찰총장과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팀장. 최동훈 검찰총장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12월 11일 날인가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그 당시 대선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던 국정원이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뭐 가짜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압수수색 뭐 일부러 당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코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박근혜한테 최동욱이 문제다.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서 그냥 면죄부 주고 끝나면 되는데 검찰이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윤석열 이런 부분이었겠죠. 네. 들어오니까 문제다라고 직보를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물론 이 정보가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나중에 최동욱 통장의 천혜자 사건이 바로 터지는 걸로 연결이 됐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수사받는 국정원이요.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그리고 이거를 건의했는데 어디다 건의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보도된 건데 박근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많이 해서 진짜 나도 쪽팔렸다 이런 그 청와대 근무자들의 그 호소가 담긴 기사 보셨어요? 그거 저 얘기가 세긴 하지만 이것도 웃기고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금 최동욱을 잘라내려는 어떤 움직임이 이 국정원의 보고로 시작됐다. 이러면 되게 큰일 같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건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큰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설하고 한가위 때 명절 선물을 청와대에서 받아요. 네. 야당 의원도 받아요. 국회의원이니까. 어느 해에는 임수경이 못 받은 거예요.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김현도. 그 다음엔 김현이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임수경은 그 사실을 뭐 그러지 않았는데 김현 의원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남성 의원들이 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정말 하다못해 친박 핵핵심들도 받는 선물을 김현이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운영위 때 마이크 앞에서 공개적으로 따진 사람이에요. 아하. 그때 이병기 실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이병기 실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 말. 최민희 의원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두 번 다. 뭐 받으셨는데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잣도 들어있고 꽃감도 들어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잣 같은. 그런데
어떻게 김현한테 안 보내나고. 그게 댓글 사건과 연관이 있죠. 댓글 사건. 당연하죠. 네. 댓글 사건 관계됐던 사람들은 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제 이런 선물은 대개 행정관 수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박근혜는 직접 그 명단을 보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찍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빼. 그런데 거기에 김현이 있었다는 거 아, 아닙니까? 야, 이 양반.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요거 보고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느꼈는데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관련된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회적으로 들끓고 빌발치니까 어쩔 수 없이 댓글 수사라는 걸 시켜. 근데 검찰이 눈치 없이 너무 세게 해버리네. 그 수사를 받던 국정원이 대통령님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그 가서 찌른 거죠.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세게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를 꼰지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 그 특수통하고 공안통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통제 불가능한 특수통 위주로 꾸려져서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호남 출신이다,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다. 그 일을 한 놈 중에 하나가 김진태예요. 국회에서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비토를 놓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끌어낸 게 국정원이 교육감들 뒷조사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뒷조사해가지고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가 있다더라. 결국에는 끌어내려버렸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바지를 벗겨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잖아요. 첫 보도를. 근데 조선일보에 대원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허리 아래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박정희의 허리 아래 문제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어긴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이 최동욱의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이건 보수를 무너뜨릴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 남재준 원장이 댓글 수사에 대응하는 현안 TF를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고요. 결국에는 그 사건이요. 박근혜의 정통성. 네. 그 부분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공수처 자체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출범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네, 현실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그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충견을 풀어놨는데 맹견까지 풀려고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맹견이 공수처를 얘기하는 건데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빼면 돼요. 빼도 하등 문제될 게 없어요. 검찰이 수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시급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청렴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이 참여정부 때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친인척들의 모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 큰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은 늘 부패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 핵심 타겟은 두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검찰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세워지면 타겟을 두 집단으로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예. 근데 공수처는 검사. 네,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일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공수처 설치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낸 타협안을 우리 당이 만약에 내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를 빼고라도 가자. 이거를 지금 앞으로 더 열심히 주장하려고요. 그리고 그 국가 권력, 특히 청와대 권력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미 시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비판을 많이 했고 한계가 많은 제도 맞지만 그래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우병우 문제도 터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석수 감찰관이 그런 거였죠. 공수처를 대신하는 일종의 이제 다른 어떤 기구가 그렇죠. 특별감찰관이 축소 아니었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적폐청산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경환, 우병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도 방송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의원님도 이제 방송 많이 한 두 번 정도 하시는데 네.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그런 해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죠. 네. 의원님도 굉장히 많은 변신이 좀 된 그런 그렇죠. 해이기도 그리고 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목소리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요. 네.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좋은데 다시 돌아오지 마시길. 다행입니다. 자, 이 시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이제 이쪽 진영에 굉장히 소중한 보배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히 다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급정거도 안 됩니다. 급출발도 안 돼요. 갑자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소리가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푸하하.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라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라면이 팔리는 회사가 어딜까요? 농심이겠죠. 농심 아닙니까? 네. 순서별로 보면은 농심, 오뚜기, 팔도, 다음 삼양이에요. 삼양이 4등이에요? 네. 팔도한테도 밀린단 말이에요. 네. 삼양이? 좀 놀랍죠. 팔도가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팔도는 비빔면이 강해요. 팔도 도시락 때문인가요? 비빔면. 러시아 사람들이 환장한다잖아요. 도시락을. 예, 도시락면. 그거 도시락 그거 사발면? 예, 예, 네모난 거. 그 얘기 듣긴 했는데 예.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 이상 점유율이 쭉 항상 그렇게 왔었는데 2015년에 62% 그리고 작년에 56%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55%. 그래서 증감률이 거의 뭐 2015년에 비하면 마이너스 7% 정도 되거든요. 25%까지 떨어뜨려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우리의 가뚜기, 오뚜기는 2015년에 20%, 작년에 22%, 올해 25%. 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이 전체적인 라면 시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뚜기만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인의 라면 소비가 가장 많지만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개인당 소비는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당 소비 궁금하다. 라면 왕국이네요. 일단 많이 먹잖아요, 라면을. 중국은 개인당 소비가 32.5개인데 연간 우리나라는 76개예요. 오. 훨씬 많죠.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네, 높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 4일에 한 번씩은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3, 4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베트남이 55.1개, 55개 정도 먹는 거고. 베트남이 라면을 많이 먹는데요? 네. 원래 그 쌀국수도 많이 먹는데 또 라면도 또 끓여 먹어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3위가 인도네시아 53개. 그리고 일본이 43개 정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한참 라면 정말 맛없던데. 밋밋하죠. 예. 일본 인스턴트 라면 말고 그냥 라면은 더 맛있잖아요. 그냥 라면은 훨씬 라멘, 맛있죠. 라멘. 라멘은 맛있는데 라멘. 인스턴트 라면은 야, 이 사람들 신기하다.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을까 싶어가지고 한 끼니 때마다 한 서너 개씩 까서 먹은 적 있어요. 이거 한 입 먹어보고 맛없고 버리고 딴 거 먹고 버리고. 그게 중국은 외식 산업하고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남편들이 거의 장을 보고 요리를 하잖아요. 저녁 식사 준비를 모계사회처럼 그렇게 가요.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다 요리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홍콩도 그렇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집에 부엌이 굉장히 작아요. 아파트 면적에 비해서 주방의 비율을 확 줄여버리는 왜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이 외식을 하기 때문에. 밖에 사 먹는구나. 네, 보통은 외식을 하거나 정말 집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가져와서 뭐 데펴서 먹거나 하는 용도 정도인 거예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국에 잠깐 갔었잖아요, 작년에. 거기가 좀 주방이 좀 작은 편이긴 했어요. 난 거기만, 우리가 있는 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네, 모양이 좀 그런 되나 보네.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그 반찬 이렇게 방방방 싸가지고 맞아요. 다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염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되게 많잖아요. 김치, 젓갈 막 이런 거 냉장고에 오래 놔둘 수 있는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냉장고가 되게 큰 거예요. 김치 냉장고도 따로 있고.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데만 가봐도 냉장고 그렇게 큰 거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좀 이상한 케이스죠. 삼성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 캐나다, 미국 보니까 냉동고를 많이 쓰더라고요. 따로. 맞아요. 예, 큰 냉동고에다가 고기하고 빵 이런 걸 잔뜩 쟁여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슴 사냥해가지고 또 통째로 넣어놓고. 진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냥한 거는 다 손질해가지고 예, 부위별로 맞아요. 떠서 냉동고에 다 넣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냉동고는 훨씬 커요. 거기에 디저트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케이크를 그냥 냉동고에서 바로 꺼내서 한두 시간 놔두면 그게 바로 케이크 되는 그래서 거예요. 영화에 보면 실수로 사람 죽여가지고 어떻게 치울 데가 없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아, 무서운데요? 아까도 무서운 영화 보고 왔는데. 뭐 음식물 쓰레기 잘 안 나오겠네요. 냉동고에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보통은 신선한 제품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먹어서 없애거든요. 샐러드라던가 빵도 오래 놓고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처럼 냉장고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너 거기서 라면이라도 좀 챙겨 먹어라. 제가 요리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신라면 한 박스를 보내주고 한국에 있는 친구가 신라면 한 박스를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라면을 만드냐 하면서 딱 까봤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걸 까봤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일본 라면과 우리나라 라면 똑같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달라? 내용이 부실하다. 예, 맞아요. 제가 직접 겪으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과자도 다르다는 막 그 비교 컷이 많잖아요. 진짜 네. 그 라면도 그렇다고요? 그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왜 건조된 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훨씬 두툼해요. 예, 제가 그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 맛도 좀 달라져.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신라면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는 신라면이 있거든요. 좀 달라. 맛도 좀 다르고 내용물도 좀 달라요. 아, 중국에 나가는 것도 내용물이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맛에 좀 맞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먹어보면 한국 게 조금 더 매콤하고 이렇고 그 중국 신라면은 좀 그냥 느낌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신라면 농심이죠. 네, 예. 농심.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유명한 라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라면 얘기를. 거기는 또 미국 라면은 포장 봉지도 미국식으로 따로 나와요. 폰트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완전.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해가 그러니까 거기서 되는데. 따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북한에 수출하면은 그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이제 명조체로 해가지고 조선 노동 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내용물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좀 화가 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국민을 호구로 알고 이렇게 만드나 싶었는데 제가 그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마트에 가서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아무튼 동남아에서 나오는 라면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웬만해서 음식을 안 버리거든요. 끓여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면하고 스프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우리 건조 스프 이런 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국물에다가 그것만 먹는 건데 너무 맛도 밍밍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조리법을 못 읽어서 그렇게 다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아예. 아니, 베트남 라면도 플레이크는 조금 들어있던데요. 근데 프랑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그 라면인데 예. 그 라면을 왜 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는 라면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시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스파게티 같이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처럼 꼬불꼬불한 게 아니라 파스타 자체를 우리나라 왜 데리야끼 우동 만들듯이 왜 그 좀 생생면인데 포장 진공 포장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크림 파스타 같은 거는 그렇게 나와요. 그 영화 중에 그 제이슨 스타덤 나오는 트랜스포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프랑스가 배경이잖아요. 거기에 라면 끓이는 장면이 나와요. 컵라면. 그래서 그 뚜껑을 그 종이 뚜껑을 열어서 그 찬물을 붓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바로 먹더라고요. 그건 보통은 우리처럼 라면에 물을 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생면에다가 그 소스를 짜요. 소스도 우리 왜 레토르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카레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짜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프랑스에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전에 제가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거기가 대만이었었거든요. 대만 네. 라면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출장을 갔는데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외국인 취급받으면서 부대끼면서 먹기도 싫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하나 골라서 숙소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단 종류가 엄청 많아요. 봉지라면? 아니요. 그 컵라면이요. 컵라면인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이런 거예요. 컵라면을 뜯었는데 스프가 있고 그다음에 건조 스프가 있고 그리고 진공 포장된 고기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스프하고 건조 스프 뭐가 다른가요? 스프는 파우더 예. 파 같은 거 들어있는 것도 네, 건더기 건조 스프, 스프는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 그래서 고기가 들어있다고요? 네, 고기가 들어있어요. 웬만한 컵라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그게 진공이 아니더라도 물 부으면 고기처럼 되는 거 있죠. 이게 말랑말랑해져서 수육같이 되는 거. 그게 다 들어있어요. 말렸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고기처럼 탱탱해진다고요? 고기를 말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마차님 그게 보통 동결 건조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기를 되겠죠? 그렇게 먹는 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이 돼 있나 보네요. 그죠 우육탕. 예. 그렇지, 우육탕 같은 거. 느낌. 거기는 그 소세지 큰 거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고기인데 보니까 마차님이 라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고 고기 하나 넣었다고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고. 아, 근데 저는 진짜 라면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피부 안 좋아질까 봐 안 먹은 건 있었어요. 옛날에는. 라면 먹고 그러면 그 간지러웠던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괜히 막 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게 우지파동 때부터라 그러잖아요. 그때 모든 라면 산업이 다 타격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라면 먹으면 피부가 부석부석해질 거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진돗개를 한 마리 이제 사러 갔었어요. 그 당시 이제 포이동에 진돗개를 한 100마리 이상 키워서 분양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가면은 정말 개판이에요. 넓은 마당에 개가 이렇게 싸우지 않을 정도로만 줄을 묶어가지고 딱 해놨는데 얘네들이 성질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막 싸워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라면 공장에서 라면 부스러기를 이제 마대자루로 가져와서 이제 삶아서 먹인대요. 사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85년도예요, 85년도. 너무 오래전인 얘기군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럼 얘는 뭘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 근데 맛있게 해주면은 더 잘 먹고 더 예뻐진다. 그러니 미온도 팍팍 치고 해서 먹여라. 그러면 털이 반짝반짝해지고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 된장국 이런 데도 미온을 좀 넣어서 먹이면 더 잘 먹어서 애들이 기분 좋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라면 먹고 개들이 좋아졌으니까 마차님도 피부 좋아진 거다. 그런 논리인가요 이게? 아니 어떤 기후가 될 수 있으니 설득력 있어, 설득력 있어. 제가 설득이 돼버렸는데요. 갑자기. 아니 근데 그 강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강아지한테 짠 거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북엇국 끓일 때도 다 그 소금기 뺀다고 막 몇 번씩 끓여서 주거든요. 예. 근데 된장찌개를 준다는 건 충격적인데요. 예, 그 예전에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고요. 특히 예전에 진돗개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80년대는 우리나라 진돗개는 뭐든지 잘 먹고 된장국을 잘 먹는 개다 이렇게 소개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된장국이 좀 짜잖아요. 지금이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그때 그래서 강아지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았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샀던 개 할아버지가 8살이었는데도 건강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개들이 그거 8살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그렇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또. 15년 해서 한 20년 사는 애들도 20년 있는데. 살 거를 짠 거 먹어서 10년만 살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예, 제가 또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서 알아본 거였는데 우리 아까 안성탕면 얘기했었잖아요. 예. 전국 라면의 인기 지도가 있는데 딱 한 그 도만 다른 도와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바로 경남이에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충남, 전북, 전남이 모두 다 신라면이 1위예요. 근데 경남만 안성탕면이 1위예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전북, 전남, 경남 그리고 경북은 3위가 짜파게티. 다른 데는 3위가 너구리예요. 너구리를 또 많이 먹어요? 너구리 판매량 엄청나다 그러던데요. 나 너구리 순한 맛 좋은데. 면발이 또 굵어서 좀 다른 라면하고 또 다른 느낌이. 맞아요. 빨리 안 익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짜파게티를 좋아하는 것도 지역적인 그게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짜파게티 제대로 만드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짜파게티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는데 오. 이 짜파게티를 이렇게 그 짜장 분말 넣고 이렇게 볶을 때 그 과정이 진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들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물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생계란을 넣어서 그냥 같이 볶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도대체 무슨 맛으로 그렇게 먹는지. 그래서 그래요? 생계란을 넣어서 볶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쌍욕을 했었어요. 진짜. 음식에다가 그 뭐 하는 짓이냐. 그거 어떻게 해 먹어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 그 면수라고 하죠. 네. 면수를 넉넉하게 챙겨놔요. 그래가지고 물이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따라낸 다음에 그때 짜장 스프를 반만 넣고 일단 빨리 한번 볶아놓고 색깔 봐서 물하고 짜장 스프하고 더 넣어가면서 물량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졸여지면서 볶아지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다 익었을 때 그릇에 딱 담으면 짜장면 국물 남듯이 면 다 먹었을 때 약간 자작하게 짜장 국물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어제 근데 제가 TV 그 미우새 봤는데 네, 저도 봤어요. 이상민 씨가
짜파게티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기가 없으니까 만두를 가운데 아, 쪄가지고 만두 고기 넣고 그것도 맛있어요. 양파 썰어서 넣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 희한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짜파게티 맞아요. 이게 짜장라면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이게 점유율은 43%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위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2위가 짜왕인데. 짜왕이에요? 짜왕도 괜찮죠. 와, 짜왕이 근데 둘 다 농심이라는. 근데 짜왕은 11%, 2위인데. 그러니까 1위가 43%, 2위가 11%. 꽤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서너 배 차이 나잖아요. 걔네들은 완전 사라졌네요. 예전에 그 뭐 하얀 국물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뭐 이제 예전에 짬뽕 쪽 이경규 선배님이 했던 볶음면. 거 하얀 국물 라면이 한동안 인기를 엄청 끌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맞아요. 예, 갑자기 사라졌죠.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그거 불닭볶음면이 또 매니아들이 있어요. 아, 그거 진짜 맵다고. 위가 아프던데. 그걸 좋아하시는 근데 분들. 저는 불닭볶음면도 이걸 어떻게 먹지 싶었는데 지금 핵불닭볶음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와, 누클리어. 들어갔어요. 와, 이거 참 아 보내버리겠다는 거네 아예 그냥. 북한에서 좋아하겠는데.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라면 하면 생각나는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 잠깐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IMF 세대이기 때문에 저랑 초중까지 같이 나왔던 친구가 이제 성악을 하면서 걔는 예고를 갖고 학교를 이제 찢어지게 됐는데 학원은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걔랑 과외도 같이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닌 적이 많아가지고 엄마들끼리도 친했는데 얘네 집이 한 60평 정도 되는 되게 큰 아파트였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하셨고 좀 잘 살았죠. 근데 이제 IMF 터지면서 얘가 성악 레슨도 못 받게 되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니까 레슨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쳤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걔네 집에 딸 셋에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얘네 집이 딱 망하고 나서 아빠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갔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빠가 도망을 가고 엄마랑 아빠랑 도망을 가고 이제 나머지 애들 넷이었는데 이제 언니들은 대학생이 되고 막 했으니까 컸으니까 서울에 있고 내 친구랑 막내 동생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근데 60평 아파트에서 둘이서 계속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먹고 다 해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안에서만 다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마차야 내가 여기에 다 먹고 나서 다 뒤져서 다 먹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었는데 찬장 저 끝에서 라면이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하고 2주일을 나눠서 먹었던 조금씩 2주일요? 2주일을 조금씩 나눠서 먹었던 진짜 걔네가 아사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다시 어느 순간 되게 잘 된 거야. 아빠가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났어. 그러면서 정말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그 라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나는 도와주지 못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고 같이. 근데 언젠가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돌아오면서 또 나름 싼 비행기를 탄다고 로마를 거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짐을 막 찾는데 갑자기 내 친구랑 너무 뒷모습이 비슷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하고 딱 잡았더니 걔가 맞는 거예요. 비행기를 같이 타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막 하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걔가 나중에 한 사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수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 다들 졸업할 때 이제 걔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학교 다니는 거 자체가. 거기는 예체능은 또 서열도 막 심한데. 그래서 걔네가 무작정 이태리로 간 거예요. 그때쯤에 아버지가 또 사정이 풀리기도 했고. 그래서 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태리 남자를 만나서 이태리에서 결혼을 하고 잠깐 들어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 운명적으로 만났네요. 네. 그래서 성악가는 반가울 때도 좀 다를 것 같아. 마차야! 거기서 공항에서.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IMF 맞아서 아직 나아지를 못했고 걔는 정말 힘들었지만 바로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저희가 그때 성당을 열심히 다닐 때였는데 마차야 너도 교회를 나와. 성당까지 교회를 나가라. 이제 그랬던 거였죠. 그거보다는 일단 부모님이 확실하게 튀어야 된다. 안전하게. 다시 살아올 때까지 다시 재력을 모을 때까지는 잠깐 피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네요. 그리고 성당보단 교회가 빠르다고. 배틀 붙는 거야? 같은 거 같은데. 응답이 빠르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긴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고 했는데 저를 초대한 집이 강남역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강남역에 그런 데가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해봤죠. 단독주택인데. 와.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정말 교회로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라면에 섞인 에피소드. 뭔가 좀 슬프듯 하다가 뭔가 또 배가 아프네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네, 이상 저의 라면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